그날 오후 신혜진은 분당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 청소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집은 소개소에서 새로 받은 주소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배를 누르기 전까지 그녀는 그저 하루를 끝내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멈춰섰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졌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5해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박도진이었다. 짧은 순간 수천 개의 의문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누구도 장례식장에서 의심하지 않았던 그 죽음, 사진 속에 남겨진 마지막 모습, 딸과 함께 수없이 반복해온 애도의 시간들.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다. 낯설게 변한 외모, 수염과 안경으로 가려진 모습. 하지만 그 눈빛과 숨겨지지 않는 표정은 그녀가 수없이 꿈에서 불러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입은 굳어 있었다. 도진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도진이 먼저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하지 않은 인테리어, 낯선 가구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있는 공기마저도 숨 막히도록 묵직했다. 잠시 뒤 도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라졌는지, 왜 지금까지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는지를.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감정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충격, 분노, 기쁨, 배신감,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5해 전 모든 것은 도진이 다니던 제약회사 신명바이오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신약 발린넥스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다 심각한 간 손상 부작용을 발견했다. 자료는 분명했고 수치도 명확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압박이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회유가 시작됐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그리고 약속된 연구 지원. 그러나 그는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고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다음은 위협이었다. 집 주소, 아내와 딸의 동선,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까지 언급됐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친구이자 언론인이었던 남우현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그것이 실수였다. 우연은 이미 신명바이오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증거는 회사 손에 넘어갔다. 며칠 후 도진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체불명의 차량에 뒤따랐고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은 추락 후 폭발했고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망 처리되었다. 장례식이 열렸고 모든 이들이 그를 떠나보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바로 본인. 그날 밤 그는 계곡 아래 쓰러진 채로 이름 모를 산속에서 노부부에게 발견됐다. 민간요법과 정성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1년 넘게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생각만 반복했다.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 회사의 탐욕, 버려진 진실, 그리고 남겨진 가족. 그 모든 것들이 도진을 다시 일으켰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내려가 방 한 칸을 구했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발린넥스를 복용한 뒤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그는 하나하나 만나며 자료를 모았다. 동시에 신명바이오가 계속해서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그는 발린넥스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고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움직였다. 법적인 고발은 아직 시기상조였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안에 증거를 모아야 했고 진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했다. 그의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 그녀 앞에 다시 섰다. 감정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그리고 그 조각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을 죽이고 있는 혜진이었다. 신혜진은 도진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졌다고 믿었지만 남편의 생존과 그가 감춰온 이야기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마음 한구석엔 기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배신감이었다. 5해 동안 자신이 감당해온 고통, 딸 하늘이의 눈물, 시어머니의 오열까지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도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금까지의 계획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접촉했고 발린넥스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자료는 점점 쌓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고 내부 문서나 회의록 같은 1차 자료가 필요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고 있는 조각은 회사 고위층의 부작용 은폐 지시 또는 회유 정황이었다. 그 순간 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현재 누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떠올렸다. 도진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된 청소일이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기에 일을 가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아이 학비와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고 고객의 집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 바로 신명바이오의 대표 김재경의 집이었다. 그는 처음 만난 날부터 이상했다. 과하게 친절했고 사적인 질문도 자주 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유난히 반응이 민감했다. 혜진은 그때는 그저 동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수상했다. 혹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왜 굳이 자신을 집으로 고용했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 일을 굳이 자신에게 맡겼을까?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곧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현재 그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주 3회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표실 안에 커다란 금고가 있다는 것을 도진에게 말했다. 도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번에 그 금고가 자신이 찾고 있는 자료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과거 자신의 팀에서 나왔던 핵심 보고서들이 대부분 직접 대표에게 보고되었고 회의 결과나 회유 관련 자료 역시 철저히 내부에서만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걱정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혜진이 다치게 될까 두려웠다. 혜진은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프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알고 있기에 외면할 수 없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자신이 지난 5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도진은 깊이 고민했지만 끝내 그녀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했다. 일단은 금고의 위치, 잠금 방식, 주변 CCTV나 경비 시스템, 그리고 대표의 생활 패턴 등을 천천히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직접적인 접근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내부 동향을 자연스럽게 수집해보자고 말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대표의 집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기록했고 매주 도진과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공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대한 짧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으며 만남 장소도 매번 달랐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혜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점차 대표의 일정 패턴을 파악했고 그가 외출하는 시간과 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대표와 비서가 동시에 외출한 시간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대표실을 세밀히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금고는 생각보다 더 견고했고 비밀번호는 숫자 조합형이었다. 단서를 찾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부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사진을 받아든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순 없지만 그 속에 자신이 찾는 진실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 있었다. 그는 과거 김재경 대표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창립일, 딸의 생일 등 가능한 숫자 조합을 정리해 혜진에게 전달했다. 이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보되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5해 동안의 슬픔, 분노, 외로움이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선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김재경 대표의 집으로 출근한 신혜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대표와 비서가 오전 회의로 외출한다는 사실을 전날 미리 들었고 그것이 이번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금고의 비밀번호 조합과 실행 순서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실 안 금고는 거실 서재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주 몰래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도진이 분석한 가능한 조합은 6가지. 신명바이오의 창립일, 김재경의 생일, 결혼기념일, 딸의 생일 등을 조합한 숫자들이었다. 혜진은 대표실로 들어갈 순간만을 기다렸다. 오전 10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짧은 침묵 뒤에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표실 문을 열었다. 금고 앞에 선 그녀는 천천히 첫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 소리와 함께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2번째, 3번째 조합도 실패했다.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했지만 4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미세한 소리를 내며 잠금이 해제되었다. 그 순간 숨겨진 공간 속에 빽빽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USB, 작은 노트가 보였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었기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으로 모든 내용을 빠르게 촬영했다. 문서에는 Valinex Phase 3 데이터, 부작용 대응 전략, 법무팀 내외부 통신 로그 등 선명한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 모든 사진을 저장한 후 그녀는 문서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금고를 다시 잠갔다. 대표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리를 정리한 뒤 청소도구를 다시 들었다.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사진 파일을 도진에게 전송했고 그날 밤 늦게 2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도진은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없이 정리했다. 각 문서의 진위 여부와 법적 효력을 빠르게 검토했고 일부 문서에는 신명바이오 최고위 임원들의 서명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5년 전 발린넥스의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 당시 회의 장소와 결정 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었고 회의 내용 중 환자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외부 보고 불필요라는 문구는 치명적이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그 자료를 신뢰하던 검찰 측 인물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예전 동료 중 하나였던 오 검사는 내부 고발과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몇 차례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도진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이번에 제출된 문서는 모든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다. 자료를 보낸 다음 날 검찰은 정식 조사 착수를 선언했다. 신명바이오를 겨냥한 수사 준비가 본격화되었고 동시에 언론에도 제약회사 발린넥스 부작용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가 조심스럽게 실렸다. 아직은 내부 고발자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신명바이오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가까이 폭락했고 시민단체와 소비자 보호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냈다. 회사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리적이지 못했고 내부 문건의 존재가 기사화되며 신뢰도는 급격히 무너졌다. 김재경 대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직원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서 강태일은 특히 혜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질문을 늘려가고 휴대폰 검사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집에서 편히 숨 쉴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각에 도진과 짧게 만나는 것도 불안해졌고 주말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도 커졌다. 매일 뉴스에 새로운 보도가 실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피해 사례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혜진은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수많은 기사 제목, 분노한 댓글들, 익명 피해자의 제보 글, 그 안에서 그녀는 한 줄의 댓글을 발견했다.
누군가 용기를 낸 덕분에 드디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조용했던 물결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다. 신명바이오 내부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김재경 대표는 강한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그 말은 곧 비서 강태일에게 명령으로 이어졌다. 청소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내부 인원의 동선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도 보고하라고. 강태일은 즉시 움직였다. 그가 첫 번째로 집중한 대상은 신혜진이었다. 그녀가 대표 집에 출입한 지 벌써 4년,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내온 사람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최근 몇 달 동안 눈에 띄게 조용했다는 점이 그를 자극했다. 이전처럼 말도 많지 않고 필요한 질문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강태일은 내부 보안팀에 명령을 내리고 그녀가 출입하는 시간과 행동을 분석하게 했다. 동시에 집 내부에 설치된 CCTV도 재확인했다.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다. 그 주 금요일 혜진은 대표집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불려 세워졌다. 강태일은 정중한 듯하지만 단호하게 휴대폰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다. 회사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외부 인력에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짧은 망설임 끝에 자신이 준비해온 백업용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평범한 사진과 일정들만 담겨 있었고 며칠 전 금고를 열었을 때 촬영한 자료들은 이미 다른 안전한 경로로 전송해둔 상태였다. 검사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도진과 다시 만나 이 사실을 공유했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도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고 혜진 역시 이 길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단지 한 번의 자료 전달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혜진이 대표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발코니 너머로 들려온 두 남자의 대화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김재경 대표와 강태일 비서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이동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 사고 관련 자료는 내가 직접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일이니 흔적은 없어. 너도 그때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 우리 둘만 비밀을 지키면 문제 될 게 없어. 만약 이게 드러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짧지만 강렬한 대화였다. 혜진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반복하며 외웠고 그날 저녁 도진에게 전했다. 도진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노트북을 열고 모든 정황을 정리했다. 금고 안에는 발린넥스의 부작용 자료뿐 아니라 5년 전 자신이 사라지게 된 그날의 진실까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살인을 가장한 제거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 이제는 단지 제품의 위험성을 밝히는 싸움을 넘어 생존과 정의를 건 싸움이 되었다. 도진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복수의 경로로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검찰,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보건기구까지.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대비했다. 혜진은 한 주 동안 대표 집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다. 금고의 위치와 상태, 대표의 외출 시간, 비서의 동선까지 분석하며 새로운 접근 타이밍을 기다렸다. 대표가 해외 출장을 떠나는 날 비서 역시 본사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혜진은 다시 대표실로 향했다.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성공했던 조합이 있었고 금고가 열리자마자 그녀는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문서들을 촬영했다. 그중에는 박도진 사건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도 있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일 시간대별 동선, 내부 보고서, 통신 기록, 그리고 대상은 제거 완료로 추정, 현장 사진 첨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혜진은 파일 전체를 촬영하고 금고를 닫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섰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공원 근처에서 만났다. 도지는 촬영된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문서 하나로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법적 절차, 증언, 검찰 수사, 그 모든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공소시효는 이제 단 몇 주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도진과 혜진은 알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료가 확보된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도진은 일주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검사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익명으로만 자료를 넘기던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각오로 연락을 취했다. 오 검사와의 통화는 짧고 단호했다. 자료는 충분했고 정식 진술과 함께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도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끝이 다가올수록 위험은 더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신명바이오 내부에서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으며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사실까지 파악된 상태였다. 김재경 대표는 점점 더 조급해졌고 그의 행동도 날카로워졌다. 그는 강태일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장혜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보고하라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혜진은 마지막으로 대표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또 한 번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는 찰나 강태일이 막아섰다. 그는 이번에는 명확하게 말했다.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최근 회사 내부 보안 이슈로 인해 모든 외부 인원에 대한 임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대비해둔 백업폰으로 상황을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강태일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직접 갤러리 앱을 열어 모든 사진을 훑기 시작했다. 혜진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고 다행히 의심을 살 만한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더는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것도. 그날 저녁 박도진과 신혜진은 긴급히 만났다. 그들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녹취, 사진을 정리하여 최종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도진은 세 곳의 언론사, 한 명의 검사, 두 명의 시민단체 인사에게 자료를 동시에 전달했다. 어떤 경로가 막히더라도 다른 루트가 살아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자료가 전달된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뉴스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신명바이오의 제품 발린넥스와 관련된 부작용 은폐 사건을 폭로했다는 긴급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검찰은 신명바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뉴스 채널에선 연일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였다. 김재경은 사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보며 조용히 분노를 삼켰다. 그는 곧바로 강태일을 불러 자료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박도진의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한동안 그의 기억에서 잊혀진 듯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5해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만 떠오르는 의심. 혹시 그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김재경은 이 모든 움직임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의도적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모든 출입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집 CCTV, 엘리베이터 기록, 출입카드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그는 점점 그녀가 박도진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혜진은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강태일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동선 하나하나까지 꼬치꼬치 묻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일부러 자주 마주치며 자신의 존재를 희석시켰다.
하지만 더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도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자료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폭발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확신했다. 마지막 열쇠는 김재경의 사무실, 그곳 금고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던 중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대표가 다음 주 해외 출장을 떠나며 집에는 며칠간 비서 외에는 아무도 없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를 마쳤다. 이번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혜진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금고를 열기로 결심했고 도진은 그녀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 대기할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시간을 맞췄고 모든 증거는 클라우드와 복수의 외부 저장소에 동시에 백업되도록 설정했다. 이제 게임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끝은 단순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의 기억을 꺼내고 다시 살아가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그날 아침 신혜진은 평소처럼 김재경 대표의 집으로 출근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강태일 비서가 짧게 인사를 건넸다. 대표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자신도 금세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며 긴장감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두 사람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태일이 서류 가방을 챙기고 나가자 집안엔 혜진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곧장 대표실로 향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금고 앞에 선 그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 입력에 성공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안엔 이전보다 더 많은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새롭게 추가된 파일들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문서 중 하나에는 사고 당시 대응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도진이 사라졌던 날의 구체적인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차량 파손 심각, 시신 확인 불가, 제거 완료로 처리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엔 사내 법무팀과 외부 로펌 간의 이메일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거기엔 발린넥스 부작용을 인지한 후에 내부 조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공익신고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잠재적 내부 고발자 감시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놀랍게도 그 목록에는 박도진의 이름 옆에 사망 처리, 그리고 신혜진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특별 감시 필요라는 주석이 붙어 있었다. 혜진은 그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위험 속에 있었던 걸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문서를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도진에게 파일을 전송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금고를 닫았다. 집을 떠나기 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리까지 마무리했다. 모든 과정은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공원을 지나던 길목, 혜진은 스마트폰에 도진의 답장을 받았다. 파일 받았어. 문제 없어. 지금 위치에서 벗어나. 그 짧은 문장은 오히려 위기감보다 안도감을 먼저 불러왔다. 그녀는 그 길로 도진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다. 놀이터 옆 작은 벤치에서 도진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더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혜진이 촬영한 자료 전체를 정리한 후 오 검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 검사는 그에게 정식 진술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기로 했다. 도진은 모든 자료를 USB와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한 상태로 몇 장의 출력 문서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오 검사는 이미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곧바로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정식 진술을 마친 직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신명바이오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한편 언론은 사건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끌고 나갔다. 5년 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내부 문서에서 드러난 제거 시나리오, 피해자 연대가 입수한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국민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소비자 보호단체는 발린넥스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김재경 대표는 당황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강태일에게 지시해 혜진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회사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졌고 직원들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었다. 법무팀은 명확히 말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기 대응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는 명확했고 여론은 이미 돌아섰으며 피해자 단체는 실명을 공개하고 정식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며칠 후 검찰은 김재경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고 그는 언론 앞에서 짧은 입장문만을 남긴 채 검찰청에 출석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내부 보고서 위조, 증거인멸 시도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확장되었고 추가적인 피의자 소환도 예정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 수갑을 찬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날 밤 박도진과 신혜진은 서울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은 긴 여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숨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변화 속에서도 박도진과 신혜진의 일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언론에서 매일같이 신명바이오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두 사람 평소처럼 규칙적인 만남을 유지하며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다. 혜진은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고 도진 역시 오랜만에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고 사망 처리의 취소도 검토되고 있었다. 그 무렵 딸 도하늘은 대학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였다. 혜진은 아직까지 하늘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고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은 반드시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믿었다. 도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그로 인해 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매 순간 고민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래 숨길 수는 없었다. 모든 법적 정리가 끝나기 전 가족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두 사람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검찰은 도진에게 두 번째 진술 요청을 보냈고 이번엔 관련자 신문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함께 요구했다. 도진은 혜진이 촬영한 금고 문서 외에도 그동안 피해자 연대를 통해 확보한 증언과 영상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간 손상 외에도 장기 기능 저하, 의식불명, 심지어 사망에 이른 사례까지 밝혀졌고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대중의 판단은 기울고 있었다. 김재경 대표는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점점 쌓이는 물증과 내부 증언들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법무팀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회사 이사회에서는 김 대표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설을 내보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그 시점에서 도진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 연대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혜진은 그 결정을 묵묵히 지지했고 함께 기자회견 당일을 준비했다. 장소는 서울시청 기자실, 소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도진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5해 전 자신에게 벌어진 일, 죽음을 위장해야 했던 선택,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며 이 싸움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순간 기자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인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로 도하늘이었다. 도진과 혜진이 가장 걱정하던 순간이 예기치 않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하늘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며칠 전 학교에서 뉴스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접했고 모든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 모였다. 도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혜진은 그저 딸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늘은 오히려 차분하게 부모의 손을 맞잡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다. 놀랍지도 무섭지도 않다고. 다만 이제는 함께 있고 싶다고. 가족은 그 순간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연결되었다. 며칠 후 법원은 박도진의 사망신고를 공식적으로 취소했고 주민등록은 복원되었다. 그는 다시 법적 신분을 갖게 되었고 혜진과 하늘의 가족 관계도 정상화되었다. 그 모든 절차가 끝나자 도진은 혜진과 딸에게 말했다. 이젠 더 숨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함께 견디자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발린넥스 피해자 연대는 전국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도 동참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지는 다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혜진과 함께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시간을 살고 싶다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도 곧 함께 오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5해의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3달 후 한국 사회는 신명바이오 사태의 충격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검찰은 김재경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발린넥스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중단하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각 제약사는 부랴부랴 내부 점검을 시작했다. 박도진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피해자 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그 속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받았다. 그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들의 고통이 드러났고 그 고통은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신혜진은 남편 곁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지향했고 특별한 명예나 관심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 함께 있는 일상,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딸 도하늘은 한 학기를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한 시간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가족의 진심에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도지는 피해자 연대에서 새롭게 모집한 변호사팀과의 첫 미팅을 설명했고 혜진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늘은 다음 학기 복학을 준비 중이며 전공을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의학이나 법학 혹은 사회복지. 그녀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도지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발린넥스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기록해온 메모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수치, 날짜, 이름, 통화 기록, 피해자 증언,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다. 그 노트를 하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너희 세대가 이런 걸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늘은 고개를 숙여 노트를 받아들었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언젠가 이걸 이어받아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몇 주 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도진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당시 자신이 발견했던 자료와 은폐 시도, 조직적인 협박과 사망 위장까지 차근차근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많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화면 너머로 그의 말을 지켜보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재경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에게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박도진은 다시는 법정에 설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은 진실을 판단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진실이 그 법정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 그는 어느 날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다. 내용은 짧았다.
당신 덕분에 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꼭 이렇게 해줘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지는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겼다. 내가 살아낸 이유 이제 알 것 같다. 며칠 후 그는 혜진과 함께 기자 한 명을 만났다. 마지막 인터뷰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질문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지는 한참을 고민한 후 대답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더 빨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조용히 실렸다. 화려하지 않은 위치, 간결한 제목,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 박도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 제목을 기억했고 기사에 실린 마지막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세상보다 누군가의 용기로 변화하는 세상을 원한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박도진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규모 시민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신혜진은 도심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도하늘은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해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엔 항상 따뜻한 밥이 있었고 저녁엔 서로의 이야기가 오갔다. 특별하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하루였다. 누구도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바랐던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나 정의 실현의 과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되묻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박도진 씨와 신혜진 씨 가족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의 용기와 누군가의 침묵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정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이 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감상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